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입시 문제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마이클 샌델은 이 입시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에까지 일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입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학 서열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능력주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능력주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대우해 주는 것 이건 어때요? 이건 정당한 것 같나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좀 대우를 해줘야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야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책에도 나오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아주 멋진 바이올린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이야. 근데 이 바이올린을 이 두 연주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한 명은 아마추어 연주자이고 한 명은 아주 수준 높은 세계적인 연주자예요. 이 바이올린은 누구에게 가는 게 정의에 가까울까요? 정의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가야겠죠. 뭐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 있잖아요. 뭐 아이를 반으로 솔로몬의 판결처럼. 그거를 아시죠? 그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투자도 많이 하고 완벽하게 아니 그 바이올린 갖고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마 우리 정의는 무엇인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자, 음악의 목적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좋은 바이올린을 주는 것. 이거는 별 문제가 없죠. 네, 능력 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학에 가는 건 어때요? 대학에 가는 것도 실력 있는 애들이 가야죠.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게 목적에 부합하는 건가요? 대학의 목적은 뭐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지 않나요? 능력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목적은 뭐냐고? 네, 대학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기 잘하려고. 좋은 직장.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하려고? 모든 어떤 목적 모든 물체는 모든 재화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형태의 재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학도 하나의 재화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어요. 그래서 대학 같은 데 들어가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설립 이념이 나오잖아요. 네. 항상 뭐 방송대도 마찬가지고 설립 이념이 나와요. 그 설립 이념의 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단순히 SAT 성적이 높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이 그냥 그 아이들을 먼저 독점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엘리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학문을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 학문에 적합한 형태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형태가 더 중요하죠. 자, 이 얘기예요. 능력을 통해서 선발하는 입시 방식은 과연 공평할까요? 정의로울까요? 네? 능력을 통해서 선발하는 입시 방식. 아까 뭐 SAT 성적을 놓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을 놓고 수능 성적을 위해서 아래로 딱 서열화 시켜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내는 그 아이들의 커트라인을 딱딱 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정의죠.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그 집안의 소득이 높은 가정일 경우가 많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통계를 봤을 때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봤을 때 SAT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소득 수준이 이 무슨 얘기예요? 소득 수준이 높은 게 단순히 그냥 능력을 더해주나요? 그러니까 고액 가해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해요? 아니죠. 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재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소득이 다 동일하지 않은데 아이들의 공정한 능력 때문에 선발이 되는 거 맞아요? 아이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게 맞아요? 공정한 공정한 경쟁은 게 아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과외 활동 등이 입시에 필요한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뭐 엘리트 체육이 특히 그렇죠. 아까 입시 비리에서도 크게 문제됐던 게 이제 운동 감독들이었잖아요. 네. 감독들의 평가. 네. 엘리트 체육, 뭐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뭐 럭비라든가, 그렇죠? 뭐 조정, 뭐 심지어 승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한 게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 대학 입학에, 자소서에.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이 가난해서 매일같이 알바해야 돼. 학교 끝나고 나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봉사활동 한 적이 없잖아요. 낼 수가 없죠. 경쟁이 돼요? 제대로 된 경쟁 맞아요? 공평해요? 입시에 통과하더라도 명문 학교의 학비, 연간 학비 약 6천만 원에 기숙사 비용 약 1,800만 원. 이게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 조카가 지금 가 있어가지고 뭐 누나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 4억 정도 돼요. 4억 들어가는 게 뭐 비용 그 기숙사도 4년 다 못 살아요. 2년 살고 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한정돼 있어가지고 나오면 이제 주변에 렌트해서 해야 되는데 렌트하면 렌트비에 또 먹고 살아야죠. 또 공부한다고 또 이것저것 하는 게 있잖아요. 방학 되면 여행 가야죠.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네. 나 평생 먹고 살 거네. 과연 가능할까요? 명문학교. 공평해요?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아이리비그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부모가 소득상위 20% 이상이 가진 출신이에요. 그래야 갔어. 크게 잡아서 20%죠. 그죠?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 상위 20%라고 그러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소득 수준의 차원이 달라요. 엄청난 부유한 가정에서 자식들을 이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뽑힌 아이들은 당연히 대학 서열화의 어떤 수혜자들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따른 고등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 번째가 명문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거르고 걸러서 프리미엄인 아이들만 들어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권층으로 진입하는 일종의 공식 면허를 받게 되는 거죠. 능력주의의 광채가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장기하 씨가 가수잖아요. 가수로 처음 나왔을 때 장기하와 얼굴도 이런 이름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듣고 좀 이상했어요. 노래가 이상하잖아요. 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서울대 출신이다. 아 그러면 틀려져.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의 광채지야. 그 사람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거 하나가. 네.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하던 50년 전의 입시에 비해서 지금은 이 아이비리그에 전부 다 집중돼 있죠. 같은 이야기는 동일하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부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대학 서열화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게 가능할까? 공정한 평가, 공정한 경쟁 이런 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애당초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정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50m 앞에 가서 달린다고 그러면 뒤에 뛰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공정한 경쟁 맞아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능력은 그러니까 메리트는
곧 승리를 의미하죠. 승자가 되는 거야, 그 사회에서. 근데 내가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뭐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소득 수준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재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이죠. 집안의 어떤 인맥하고도 연결돼 있죠. 내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능력이 곧 승리가 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올바로 볼 수 있냐, 고지고대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입시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 민주당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천명해왔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실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을 속이기 위해서 자녀의 입시 부정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게 드러나 버린 거죠. 승자, 그 전까지는 승자인 줄 알았는데 개척주의의 승자, 미국 사회의 개척주의 승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승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 분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당연하죠.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그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게 아닌 거야.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지 않았는지, 그 정당하게 경쟁으로 서지 않았는지를 싱어의 계좌가 증명해줘요. 그렇잖아요. 270억이 넘는 계좌.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죠? 이 부모는 왜 영문을 택했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능력을 통해서 이걸 쟁취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애도 모르는 거야? 우린 모르죠. 우린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기부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기부금 입학을 안 하고 이 과정을 선택한 거죠.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요소에 덕을 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그 사회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없이 그 기업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의 선호가 없이는 기업도 성장할 수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성장한 그 능력은 자신의 온전한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회의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요소들, 바로 그것이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열심히 금광 채취를 해서 그래서 모아둔 돈을 내가 상속받았어. 그걸로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어. 이런 것들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에 대한 분노, 아까 봤던 그 입시 비리, 이런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이 메리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메리트, 분별되는 메리트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돼요. 메리트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는가? 메리트가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메리트는 뭐 승자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메리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포퓰리즘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뭐였어요? 국경에 예, 철벽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메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저들이 빼앗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내세워서 포퓰리즘을 강조했죠. 결국엔 그 결과로 당선이 됐고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를 보면 이래요. 첫 번째, 이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심리적 원인이에요. 이민이 늘어나고 다문화주의 이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맞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우리나라에 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죠. 점차 우리도 이민자와 다문화주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훨씬 이전에 그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원인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심리적 원인보다 이 경제적 원인이 더 크다고 봐요. 마이클 샌델은 경제적 원인은 글로벌 무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시장 무역이죠. 이 시장 무역과 신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감소, 그러니까 뭐 공장제를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전부 다 기계가 대신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난 일자리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원인, 이런 게 포퓰리즘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직장을 빼앗긴 사람이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이 사회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회,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빈부격차다. 특히나 이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테크노크라트 정치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크라트는 이 기술 관료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 잠깐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트 사회가 되면서 실제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늘어났어. 특히 행정 분야에서 노동이라든가 뭐 경제,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의료 분야 이런 데 다 이 능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이런 전문가들이 나타나면서 이 전문가들을 국가에서는 행정 정책을 펼치는 관료로 등용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정책들이 문제예요. 테크노크라트들이 만드는 정책.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테크노크라트들은 공부를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공부를 통해서 노동을 배운 사람들이야. 자기가 노동해보지는 않았지만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아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낼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낼 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그 안에 적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는 뭐가 안 들어있냐? 연고가 안 들어있어. 개인의 연고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몇 명의 자녀를 돌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해. 근데 이 공장 자동화가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며 그 빼앗긴 일자리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느리는 아이들의 교육이 피폐해지는 것,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지 수치상으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단지 수치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뭐 파월 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경제 지표가 오르고 있다거나 경제 지표가 내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죠. 그 안에 실제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크노크라트들의 문제점이죠. 그 테크노크라트들은 지표를 올바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정책도 무감각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인데 갑자기 필요 없는 직장이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빈부격차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반대 경향에 반대의 해답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적인 동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에서 요즘 뭐 선거 찰만 되면 나오잖아요. 포퓰리즘 이용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올 때마다 항상 과연 포퓰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포퓰리즘은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나와요.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복지수단을 많이 제공한다. 포퓰리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지수단 제공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서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포퓰리즘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데 있어. 예. 무엇으로 선동을 하느냐, 무엇으로 내 편으로 만드느냐, 어떤 걸로 내 편으로 만드느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비판이죠.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몇몇 헐리우드 배우들이 일으켰던 그 입시 비리를 트럼프가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다 썩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그게 선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가 전부 다 트럼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포퓰리즘은. 두 번째는 도덕적, 문화적 저항의 표출로서 포퓰리즘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류 정당, 특히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공화당 같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주류 정당이나 집권 엘리트들이 일으키는 각종 스캔들, 각종 뇌물, 비리, 수수, 혐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도덕적 불만과 문화적 저항을 만들어내요. 그들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번 나오지만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나 총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곧 있을, 항상 후보들의 이 도덕적인 면모를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공약이 추궁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도덕적인 면모가 추궁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 불만, 그냥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도덕적 불만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있는 가치, 이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있을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있을 당시에 그 형수에게 욕을 했어. 전화로. 가정사 때문에. 근데 그 욕설 논란이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뭘 건드렸냐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욕설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뭐가 문제야? 실제로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윤리적인, 그러니까 유교적인 형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형수 하면 벌써 자기보다 손위잖아요. 그런 손위 사람에게 그런 욕을 한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덕적 불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바로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민자, 그 다음에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아까 유교였잖아요, 가치관이. 근데 아메리카는 미국은 그렇죠. 미국 자체 청교도주의가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주의의 핵심은 다 이제 서구 유럽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럽인을 제외한 인종들은 다 뭐에 포함된다는 거야? 이민자, 그 다음에 민족적 소수자에 포함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을
이 가치관을 청교도 가치관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동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아닌 사람들, 다른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포퓰리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돼요.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의 이 이슈를 가지고 포퓰리즘을 만들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교 문화예요. 네.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뭐 불륜,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혼경력, 그다음에 뭐 입시 비리, 이런 어떤 지켜야만 하는, 양반이 지켜야만 하는 덕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포화하면 사람들이 쉽게 동조되는 포퓰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선거 때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에요.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포퓰리즘은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회의 가치관을 이뤄내는 건 도덕적 가치관이에요. 합리적 가치관은 없어요. 그 합리적이라는 부분은 그 도덕적 가치관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지, 합리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절대적 선과 절대 악이 없듯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동의의 과정이 합리적인가, 이걸 놓고 공동체성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는 그 사회를 이뤄내는 가치관이 서 있는데, 그건 도덕적인 가치관이고 문화적 가치관이에요.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가치관을 어긴 사람들, 그렇죠? 이 어긴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서 표출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섞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 후련해지면서 까놓고 보니까 나하고 다를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만한 사람으로 보고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 문화적 원인이 가장 중요해요, 포퓰리즘에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부격차예요. 경제적 원인이죠. 급격한 세계화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포퓰리즘적 동조를 하게 돼 있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다시 위대하게, 그냥 위대하게가 아니에요.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누구의 표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문구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반발을 느껴요. 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 이렇게 우리는 당장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표에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가질 텐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오히려 동조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경제적 원인이 거기에 덧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워딩의 이면에 있는 서브텍스트까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감정적인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쉽게 선동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당시에 굉장히 쉽게 선동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세 번째, 정책적 원인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에는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평등의 균형을 깨뜨린 정책적 실패가 있었죠. 기술 관료들을 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정책을 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렇지, 정치하는 놈들이 뭘 알겠어, 뭐 이런 정치적 혐오감,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잘못돼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포퓰리즘적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아무리 잘 피더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반대표를,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반대표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적 저항에 의해서, 특히 정책적 실패의 저항이죠.
테크노크라시와 신화적 세계화도 정책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술 관료들. 이 기술 관료들을 많이 이 장관 자리라든가 영향력 있는 행정가로 기용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에 대해서도 탁상 행정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가의 국민소득이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거하고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틀리죠. 삼성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그 수혜가 나한테 오지 않잖아요. 당장의 삶에서. 그러니까 공동선에 대한 기술관료적 인식, 지표로만 인식하게 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 내년에는 4%? 7%까지 올라가네? 가능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관료들은 근데 그걸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넘치면 아래까지 수해가 간다고 생각을 그렇죠. 이게 잘못된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능력주의 체제에 당위적 인식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 윗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서민들은 우리를 스스로를 패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자꾸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또 화면에서 TV 같은 데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데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패자라고 낙인찍게 돼요. 난 더 이상 절대 저런 곳에 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패자 인식을 하게 돼. 패자 인식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원래는 승자에 대한 찬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포퓰리즘적 원인 때문에 승자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들이 우리 걸 다 빼앗아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동선에 대한 기술관료적 인식의 문제점은 1980년대 수정자본주의 체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우리 신자유주의는 항상 책에 나왔던 문화교양학과에서 매번 다뤄지던 얘기니까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이긴 한데 시장경제 체제이긴 한데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수정 시장경제에서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그랬죠. 특히 공적인 부분에서는 개입해가지고 국가가 가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을 국가에 수여해줬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국경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보다 오히려 시장에게 그것을 일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은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구분을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대 미국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복지제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의 삶에 눈을 감기만 하면 그럼 내 삶은 일단 평안해. 이렇게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게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들이 나중에 진짜 불행해질 요소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아웃소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래 노동해서 만들어지던 자동차가 이제 해외에서 조립돼서 수입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축적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세 번째는 개인의 무력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갈 수 없고 저런 메리트를 누릴 수 없어. 네 번째는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던 중도 좌파, 민주당이죠. 이 중도 좌파의 시장 친화적 성향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죠. 민주당이. 오랜 시간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협력해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미국 사회에 실현시켜 왔어. 근데 실제로 민주당은 자신의 표어대로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 다음에 빈민들에게 복지를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민주당하고 떠올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줬던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니까 결국엔 자기에게 뭐가 들어와? 일자리가 없어져. 그렇죠.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게 2020년 이전 상황이에요.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이미 엄청 고조된 상황이었어요.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우리를 왜 대변해주지 않는가? 왜 백인 노동자들은 대변해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엄청 불만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지지해주겠다고 나온 사람이 트럼프였던 거죠. 말도 안 되게 실제로는 부자 정당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이 가난한 백인 빈민층에게 지지받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특히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마이클슨들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를 실제 대통령들이 했던 그 정책들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이제 증명해내요. 레이건이나 대처가 했던 것에 비해서 클린턴, 토니 블레어, 슈레더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더 공화당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정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약한 형태로 오히려 공화당에게 동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의 실패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FTA와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만들어진 글로벌 금융정책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번다. 네. 주식시장을 전 세계에 개방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사고 막 ETF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전 세계로 개방하고 전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이 돈을 버는 문제, 또 기반 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혹은 아주 개인 자영업자들이 이루어낸 그 아주 작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하나씩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근근히 잘 살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신사회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대기업들은 그런 금융 거래를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기 시작하고 돈을 버는 사회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진보 진영까지도 결국에는 자기들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2008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정책 기조에 있어서 오바마 정책은 오히려 더 자유주의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빼고는 오바마 케어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서명을
날인을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이 공화당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정책을 펼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특히 전쟁도 마찬가지 불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도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오바마는 뭐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흑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부분은 대다수의 그 빈민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아주 극빈자층만 대변해줄 뿐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끔찍한 문제에 직면했던 거죠. 이 자영업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포퓰리즘 반격을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의 국민들은 그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선망을 가지고 있었어.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낸 성과다. 저 사람들은 존중받을 만해. 특히 이 책에 등장하지만 God blessed. 신이 축복해줘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8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이 신자유주의와 민주당의 정책적 실패가 지속적으로 이 승자들에 대한 도덕적 불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쟤들도 돈 벌어먹으려고 저런 짓 했구만.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불평등의 현실은 1970년대 이후 부의 증가가 일어났고요. 이때부터 점차 사회 부의 전체, 그러니까 미국 전체 부의 10%를 상층부가 전부하다. 10%인 상층부가 전체 부를 다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위 50%는 심지어 아무런 소득도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80년대 이후부터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미국인 하위 50%보다도 소득이 높아요. 전체를 합친 거. 하위 50%의 전체 소득 금액을 합친 것보다 1%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한 극빈부격차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다. 말 그대로 드림이다.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특히 이게 오바마가 했던 이야기예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오바마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할렘가에 가서 했어요. 흑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라고. 나도 그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면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그게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사회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뭘까요? 기만이죠. 그렇죠.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잘못된 현실을.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 나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지금도 그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 격차에 의해서 기회가 돌아가고 교육 환경도 소득 격차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차별적으로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계층 이동 가능성,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기도 있구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이 증가할까요? 앞으로 계속 증가하죠. 일종의 세습 귀족제처럼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건제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요 뭐.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뭐 상속세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죠. 상속세를 높이는 거는 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그 논의 때문에 상속세 얘기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결국에는 상속세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상류층 자녀들의 아이비리그 진출로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우리 사회가 걸어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회는 불공평.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미국 사회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가장 강력한 패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로 느끼고 살아. 특히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뭐로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패자라고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상대적 박탈. 네. 이게 올바른 형태의 공동체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이 세상에 있어. 네. 올바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공동체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스스로 분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모여 있을 때 공동체인데 스스로 분열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길을 포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신호탄이 되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당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이 독식 체제가 승자 독식 체제가 이 증명돼 버린 거죠. 트럼프 주의자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 바이든하고 대결했을 때 트럼프가 지면서 지지자들이 의사당 그렇죠? 네, 거기다. 캐피톨 의사당을 난입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합리적이지 않게 되었는지는 지금 우리가 이미 봐왔잖아요. 일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트럼프는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지한다. 당신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그 성공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다음에도 또 그렇게 생기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무너진 이유. 그 변한 게 없어. 너무나 무식한 행동 말하자면 무턱대고 그냥. 트럼프가 무너진 이유는 그 사람이 보여줬던 승자답지 않은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식함. 사람들은 트럼프가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지한 거잖아요. 다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가식적인 승자들. 트럼프야말로 진짜 진정한 승자야 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를 지지해줬어. 그런데 트럼프가 승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렇게 그걸 4년 동안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없겠다라고 하고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선택됐는데 민주당에서 똑같이 승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거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민심은 누군가가 진정한 대통령감이다라고 해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번의 선거는. 그렇죠. 상대방의 실책으로 인해서 반발심에 의한 보복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복 선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공동체는 이 분열되기 시작할 거라는 게 이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읽히면서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 사회의 이야기지만 책 읽다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물론 경제적으로 막 뛰어난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은 구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양당제야. 똑같이 큰 두 정당이 서로 알력을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이 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양당제의 구도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소수 정당 같은 것들, 뭐 비례정당이나 또 이 중간층에서 이제 교섭단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늘려서 최대한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게끔 유도해야
그래야 사람들은 보다 좋은 정책에 투표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국민의힘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의가 되어야 합리적인 그 지지가 되어야 합의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윤리에 따른다면. 그런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지하려는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합의도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형태의 합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이 없는 정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선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런 총선을 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 뽑고 막 그러잖아요. 지역구 의원 뽑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떠올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우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책은 봐야겠죠. 네. 한번 이제 조금 그래도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아르드 사르댕의 인간 현상 보면서 이제 우리 원래 주제로 한번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책도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 네. 사주. 재밌겠다.